우리나라의 위상과 우리나라의 그 역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젠 국제 이 사회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다면은 러시아와 중국이 걸리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이 중국이 이런 식으로 전랑 외교라고 하죠. 늑대 전사 외교. 예. 굉장히 거칠게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외교 우리가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도 할 말 한 거고요. 러시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전제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러시아가 민간에 대해서 비인도적인 행위를 할 경우 그러니까 전쟁 범죄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우리가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국한할 수만은 없다라고 전제 조건을 달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가 이거 전쟁 개입으로 간주하겠다고 하니까 첫 번째 정부 반응이 뭐였냐면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 맥락을 보고 다시 얘기를 해라. 예. 외교에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도 대단히 거칠고 사납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불장난 저는 북한인 줄 알았어요. 중국에서 저 정도 나오면 이것은 간단하게 보아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상황이 되는 겁니다. 협박하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받아치는 한국,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강대강으로 계속하는 건가? 이겁니다, 지금. 자, 일단요. 중국 쪽에서 나온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좀 여당 내에서 나온 목소리가 있는데 두 명이 등장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解决台湾问题是中国人自己的事，不容他人智慧。 중국이 타인의 말 참견을 허용할 수 없다고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을 향해 말 참견으로 표현한 것은 금도를 넘어선 발언이며 매우 무례한 행태입니다. 자, 지금요. 최근 며칠 사이에 외교적으로 큰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두 가지 사안을 얘기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거 그리고 대만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각각 반발을 넘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시죠. 어떤 협박이냐면 이거예요. 일단 여기 메드베데프 있죠? 러시아 2인자로 꼽힙니다. 대통령도 하고 총리도 하고 다 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면서 뭐 두고 보겠다 이런 취지 얘기하면서 만약에 북한에 러시아 무기가 있으면 뭐를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라고 협박조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요. 어제는 우리 보고 말차인견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은 더 나갑니다. 여기 보면요. 중국 외교부 장관이에요. 외교장관. 우리 지금 외교장관이죠. 외무부장. 대만 문제 이거 자꾸 말 꺼내면 불장난인데 이거 불장난 하다가 불에 타 죽을 거라.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요? 불에 타 죽는다고 협박을 합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반응입니다. 우리도 대응을 했어요. 러시아에 대해서는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향후 우리의 행동 러시아에 달려 있어요.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외교부는요. 어제 말참견하지 말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중국의 국격이 의심스럽다. 심각한 결례다. 받아쳤습니다. 약간 분위기 험악해졌습니다. 자, 윤석 대변인. 어떻게 보면 우리 당국이 지금 이례적으로 받아쳤어요. 이거 우리 당국이 약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가 이 사안을 볼 때 과거의 우리나라의 위상만을 생각하고 이 상황을 보면은 좀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도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국가 위상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바깥의 상황을 보면 신냉전 시대가 새로 열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G2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세게 대립하고 거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이렇게 나눠서 결국은 지금 대립을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국제적 위상이 그냥 그저 그런 나라였으면 그냥 묻혀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역할, 대한민국에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우리가 전쟁 직접 당사국이 아닌 폴란드에는 방산 무기를 수출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지금 직접 무기 지원을 안 하죠. 그렇습니다. 러시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지원하는 EU 자유진영이라고 볼 수 있죠. 그쪽에서는 한국은 그 남의 나라 불행을 이용해서 돈만 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도움 안 주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우리나라의 그 역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젠 국제 이 사회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다면은 러시아와 중국이 걸리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이 중국이 이런 식으로 전랑 외교라고 하죠. 늑대 전사 외교. 굉장히 거칠게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외교 우리가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도 할 말 한 거고요. 러시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전제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러시아가 민간에 대해서 비인도적인 행위를 할 경우 그러니까 전쟁 범죄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하든지 이런 것에 국한할 수만은 없다라고 전제 조건을 달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춘 그런 적절한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로 하나 제가 짧게 더 드리면 유석 대변인. 그러니까 이게 외신, 로이터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거, 대만 문제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지금 러시아, 중국이 발끈하면서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두 사안에 대한 발언, 얘기가 의도한 발언입니까? 아니면 인터뷰 중에 의도치 않게 나온 발언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거? 대통령이 외신과 대화라는 과정에서 의도 안 한 발언을 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미리 그거는 다 그 정도의 발언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도된 발언이죠. 뭔가 미리 준비된 발언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형택 변호사. 네. 이거 약간 다른 각도에서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대만 이런 양안 문제라 그러죠. 이거 다 미국과도 관련이 있어요. 미국도 굉장히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근데 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바는 미국의 이해와 맞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요. 근데 미국은 우리와 동맹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와 협상의 대상이기도 해요. 우리도 주고받기를 하는 협상의 대상인데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앞서서 먼저 패를 보여준 셈 아닙니까 이건? 미국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내용들 아니었습니까 이거는? 당연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교에 있어서는 문외한이고 초짜라는 게 딱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우리나라가 뭐 러시아, 중국이랑 대등하고 뭐 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다 맞설 수 있는 나라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격이 갑자기 국력이나 군사력이 막 그렇게 높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뭐 한반도의 위치가 알지 않습니까? 러시아, 옛날 구소련이겠죠. 중국, 일본, 미국 이 세력이 딱 맞붙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단이 된 것이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딱 맞붙는 지점이고요. 이 사실은 이게 우리의 어쨌든 지정학적 위치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뭐 한두 해 된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그렇습니다.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항상 맞붙는 위치에 있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중국이 독도는 일본 땅이야. 이러면 우리나라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문제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독도 문제보다 더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안 된다. 미국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미국 대통령도 근데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한반도 문제, 남북 문제도 어떻게 못하고 있는데 중국의 사실 기본적으로 외교 원칙 할 때는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하면서 대만하고는 수교를 끊었거든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킨다. 그걸 그렇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완전히 이제 어찌 보면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쨌든 비전투라든지 뭐 예를 들어 식량이라든지 아니면 전투복이라든지 아니면 재정 지원을 하겠지만 살상 무기는 안 된다는 기본을 지키는 원칙입니다. 근데 그걸 갑자기 바꾼다. 그러면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 측의 반응처럼 우리 북한에다가 신무기 제공하고 핵기술 제공할 거야.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게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외교 문제를 지금 뭐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난번에 일본에 가기 전에도 일본 언론하고 이미 기자회견에서 다 밝혀버리고 이번에 미국 갈 때도 다 회담하기 전에 인터뷰 다 밝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협상의 카드뿐만 아니라 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라든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물밑에서 협상하고 이런 내용들을 아마 보고를 받았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녹취록 나왔을 때도 도청 나왔을 때도 그렇게 협상했을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인데 지금 보면은 그 녹취 부분이 딱 이제 사실인 게 밝혀지는 거잖아요. 외교관들은 이게 기존 현상 변경하는 게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였는데 본인은 어쨌든 의지를 갖고 있던 거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 뭐 정상회담 갈 필요 있어요? 이미 다 결론 난 건데 지난번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뭐 결론 나 있는데 뭐하러 가요? 그냥 사진 찍어갖고 아니면 뭐 국회 연설하고 하버드 연설하러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외교를 몰라도 너무 오른다 이런 생각밖에 안 됩니다. 지금 잠깐 일본 얘기하셨는데 오늘 일본이요 우리를 자극하는 모습을 일본이 또 보여줬어요 지금요.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真榊を奉納された等の報道は承知していますが、私人の立場でのこととして理解しており、政府として見解を申し上げる事柄ではないと認識しています。 민현주 전 의원님, 지금 마지막 말이 그래요. 사인이 강하다, 개인 자격이다. 90명 가까운 일본 현역 국회의원이 야스쿠니 신사, 우리는 참 안 좋아하는 곳이잖아요. 네. 거기를 참배하면서 개인적으로 갔다? 이거 우리가 지금 뒤통수를 맞은 겁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통수 맞고 그 문제가 아니라요. 일본 정치인들은 항상 저런 식으로 해왔었어요. 일본하고 관계가 좋았을 때도, 그러니까 좋았다기보다 원만했을 때도, 일본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도 저들은 항상 저거를 무기로 삼아서. 근데 오늘은 숫자가 좀 많아요. 그렇죠. 좀. 숫자가 적고 뭐 이제 많음의 차이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본이 우리에게 정말 무슨 싸우자고 하는 건가 이런 이제 국민들이 분노가 할 정도로 많은 숫자가 갔죠. 근데 이거를 일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일본이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키는 문제,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본인들이 조금 더 기가 좀 사는 일만 있으면 이렇게 공격을 해오고 역사를 뒤집으려고 하고 독도 문제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을 비판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특히 야당에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게 저는 그게 더 납득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탓을 야당은 대통령이 그런 기밀을 줬다, 대통령이 잘못했다, 대통령이 이랬기 때문에 일본이 뒤통수 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과의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일본이 그러면 교과서 문제 안 꺼냈었고 독도 문제 안 꺼냈었느냐, 저는 그걸 한번 다시 되묻고 싶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나 외교 발언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죠. 의견이 다르고 정책이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경쟁 관계에 있는 주변의 열강들과의 관계에서 그 열강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특히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나라를 향해서 막말에 가까운 그 도전을 할 때는 사실은 그 국가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그거는 윤석열 정부를 돕다는 뜻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들의 자존심을 위해서 민주당이 대만에 하면 뭐 불화살을 쏘겠다라든지 뭐 북한에 무기를 공격하겠다. 그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그 국가들에 대해서 먼저 비판적인 입장을 먼저 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송구택 변호사, 장윤성 기자 지금 다 발언기 요청하셨는데 아무도 민주당 얘기를 꺼내니까 아마 송구택 변호사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하다가 1분만 드릴게요. 뭐 반론하시고 있으면 하세요. 당연히 뭐 러시아나 중국의 입장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사실 일본 정치인이 항상 저런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뭐 소주맥 한 잔 말아먹고 다 주고 오지 않는 겁니다.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원인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주겠다. 아이 반컵 주면 반컵 채우지 않겠냐. 했는데 뒤통수 맞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갔으면 일본이 만약에 우리가 반컵을 줬으니까 저쪽에서 호응하겠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호응 안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나 일본에 대해서 러시아나 중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지켜야 될 선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원인 제공을 하고, 당연히 러시아 중국도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외교적인 실수, 경험이 부족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자, 장윤성 기자는 지금 러시아 관련된 목소리가 좀 준비된 게 있어요. 이것까지 마저 듣고 이 내용 다 포함한 내용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러시아 관련된 내용 2명이 등장하는데요. 들어보시죠. 한국이 더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한국을 경제적으로 제재한다는 게 저는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약소국이 강대국을 제재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강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장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교는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의 퍼주기 국익 훼손 외교를 하지 마십시오. 국격 저하, 국익 훼손,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대통령발 외교 참사를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장윤성 기자. 제가 이제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취재를 하면 가장 지금 단계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는 게 대통령의 정책의 신중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국익에 어떤 게 위협적 요인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게 이익인지 일단 손익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 손익계산에 따라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정책을 실현해야 되는데 이 프로토콜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누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무기 지원이나 그리고 또 이 양안 갈등에 대한 그 로이터 통신의 언급에서는 이게 단순히 대통령의 정치력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없거나 뭐 실수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발언의 맥락을 보자 하면 사실 지난해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어쨌든 우리가 포탄의 재고량이 많아서 미국도 그렇고 폴란드 총리도 그렇고 젤렌스키 대통령 스스로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렇습니다. 무기 지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속 그랬죠. 예, 그러나 우리는 어찌됐든 기본 원칙은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고 물론 법률적으로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파병을 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번에 입법을 다시 추가 조치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건데요. 저는 어찌됐든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특수성을 간과한 발언을 로이터 통신에서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도 이러저러한 요구가 있었지만 우리가 그 나라들을 설득을 했어요. 외교력을 가지고. 자, 우리는 한반도 남단에 살고 있고 여전히 북한하고 갈등 중이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특수성을 당신들이 좀 이해해 주시오. 중국에도 얘기하고 러시아에도 얘기하고 미국에도 그렇고 일본에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4강 외교를 했어요. 이것은 진보 정부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보수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기조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의 경험이 부족하지요. 평생 검사만 했던 분이고 외교를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외교 전문가 집단에게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들으면서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김태효 1차장입니다. 이라는 일극의 주장에 의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가 이거 전쟁 개입으로 간주하겠다고 하니까 첫 번째 정부 반응이 뭐였냐면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 맥락을 보고 다시 얘기를 해라. 외교에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도 대단히 거칠고 사납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불장난 얘기, 저는 북한인 줄 알았어요. 중국에서 저 정도 나오면 이것은 간단하게 보아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싱하이밍 대사 초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과 베이징에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이 간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요소수 사태에서 그리고 사드 배치 때 여러 가지로 경험을 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의 외교가 불러올 어떤 참사는 결과적으로는 한반도의 군비 경쟁을 증폭시키고 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반도에 상당히 큰 위협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 대변인이 반론기회 달라고 몇 번 드셨어요. 제가 드릴게요. 시간 드릴게요. 말씀하시죠. 아니면 한 가지만 얘기하시냐고요.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국제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우리가 어떠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꾸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윤 대통령 평생 검사만 했다고 경험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 그런 외교관 출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한 사람 김태효 안보실 차장 딱 거명하면서 또 정치적으로 공격하시는데 이 내밀한 외교 상황을 전부 다 국민들께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국제 상황상 우리나라가 계속 그 뒤에 숨어서 이렇게 모호하게 갈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거예요. 2025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워게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워낙 덩치 큰 나라들과 외교를 우리가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 이런 걸 많이 강조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모습은 더 이상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젠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좀 충돌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